70이 넘은 지금 문득문득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그 모습이 있어요. 시장 골목을 바쁘게 걸어 나오시는 엄마의 뒷모습 말입니다. 한 손에는 싱싱한 고등어를, 다른 한 손에는 파 한 단을 들고 계셨죠. 그 시절 엄마의 하루 일과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깨기 전에 이미 빨래를 널어 놓으시고 작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 소리에 눈을 뜨면 이미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죠. 일어나거라. 학교 늦겠다. 하시는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달린 좁은 공간이었지만 엄마가 돌아오시면 온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고등어다 하시며 앞치마를 두르시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앞치마는 여기저기 기워진 자국이 있었지만 엄마가 매시면 왠지 근사해 보였습니다. 엄마의 하루는 정말 바빴어요. 오전에는 동네 부잣집 청소를 나가시고 오후에는 다른 집 빨래를 받아와서 손빨래를 하셨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장을 보러 나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항상 우리를 위해 뭔가 맛있는 걸 사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고등어가 조금 싸게 나온 날이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가난했지만 엄마는 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홀로 세 아이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당시 어린 우리 앞에서는 절대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시며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자고 말씀하시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는 밤늦게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우리가 잠든 후에 홀로 앉아서 가계부를 들여다보시며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셨을 거예요. 전기세, 가스비, 방세까지. 적은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텐데 그런 걱정을 우리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고등어를 굽는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등어에서 피어오르는 간장 냄새.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곤 했죠. 그 냄새만 맡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리워지곤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금방 다 익는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등어를 정성스럽게 뒤집으셨어요. 간장에 마늘, 생강을 넣고 조물조물 양념하시는 그 손길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가끔은 설탕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웃집에서 조금 얻어와서라도 우리를 위해 단맛을 내주셨어요. 엄마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어요. 고등어를 구우시기 전에 소금을 살짝 뿌려서 비린내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내신 후에야 양념을 발라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야 더 맛있단다 하시며 알려주시던 그 비법을 저는 지금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식탁 앞에 앉아 입맛을 다시며 기다렸어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지만 엄마가 자, 이제 먹어도 된다 하실 때까지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규칙이었거든요. 맏형이 먼저 젓가락을 드는 것도 엄마가 마지막에 앉으시는 것도 모두 우리 가족만의 소중한 전통이었어요. 식사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각자 바쁘게 지낸 후에 모여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형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누나는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 이야기를, 저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 이야기를 했죠. 엄마는 언제나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드디어 완성된 고등어가 상에 올라오면 엄마는 먼저 가시를 발라주셨어요. 조심해서 먹어라. 가시에 찔리지 말고 하시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살을 발라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의 거친 손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우리가 다 먹은 후에야 드셨어요. 우리가 엄마도 빨리 드세요 하면 엄마는 가시 있는 부분이 더 맛있어 하시며 웃으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좋은 부분은 모두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은 머리 부분이나 꼬리 부분으로 만족하셨던 거죠. 그런 엄마를 위해 가끔은 제가 반찬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서툰 손으로 물을 썰어 김치를 담그거나 콩나물을 삶아 무침을 만들어 드리곤 했죠. 우리 막내가 요리도 잘하네 하시며 좋아하시던 엄마의 얼굴이 참 예뻤어요. 사실 잘한 건 아니었는데도 언제나 맛있게 드셔주셨거든요. 제가 만든 콩나물 무침은 정말 서툴렀어요. 간이 싱거웠다가 짰다가 했는데 엄마는 우리 아들이 만든 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시며 끝까지 다 드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가 얼마나 고마우셨을까 싶어요. 막내 아들이 자기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셨을 거예요. 겨울밤이면 연탄불이 잦아들어 집안이 추워질 엄마는 우리를 침대 한 귀퉁이에 모여 앉게 하시고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 착한 며느리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장가였어요. 엄마가 너희만큼 컸을 때는 말이야 하며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신기했습니다. 엄마도 우리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시골에서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먹 개울가에서 멱을 감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엄마의 어린 시절을 그려보곤 했어요. 엄마의 고향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산골 마을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여름이면 뒷산에 올라가서 산딸기를 따먹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워다가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셨어요. 겨울에는 냇물이 얼면 그 위에서 썰매를 타고 놀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런 곳에서 놀고 싶어졌어요.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고 장난감도 없었지만 참 재미있게 살았단다. 엄마의 이야기 속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기쁨들로 가득했죠.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더욱 신기하고 부러웠어요. 때로는 무서운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쁜 사람을 혼내준다거나 귀신이 착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우면서도 재미있어서 자꾸 더 해달라고 조르곤 했어요. 엄마는 우리가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가난해서 장난감을 사주지 못하는 대신 이야기로 우리의 상상력을 키워주셨던 거죠. 그 이야기들 덕분에 우리는 책을 좋아하게 됐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전기세가 밀려서 촛불을 켜고 지내는 날도 있었고 겨울에는 연탄을 아껴 쓰느라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날 밤이면 엄마는 촛불을 켜놓고 우리와
함께 그림자 놀이를 해주셨어요. 손으로 토끼나 강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벽에 비춰주시면 우리는 신기해하며 박수를 쳤죠. 이건 뭘까? 하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앞다투어 대답했어요. 전기가 없어서 불편했지만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더 특별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연탄을 아껴 써야 하는 추운 겨울밤에는 우리 모두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몸을 맞대고 잤어요. 처음에는 좁고 불편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죠. 오히려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엄마의 체온이 전해져 와서 어떤 전기담요보다도 따뜻했거든요. 엄마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거지.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그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돈은 많지만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반대로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그럴 때마다 엄마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늘 우리에게 남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실제로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이 있으면 뭐라도 나눠주려고 하셨어요. 김치가 잘 담가졌을 때는 한 포기라도 나누어 주시고, 반찬이 맛있게 만들어졌을 때는 조금씩 덜어서 이웃에게 갖다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돈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픈 날이면 우리가 대신 집안일을 하고, 우리가 아프면 엄마가 밤새 간병해 주셨죠. 그런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하게 배탈이 난 적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를 해서 정말 힘들었죠. 그때 엄마는 잠도 안 주무시고 제 곁에서 간병해 주셨어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시고 등을 쓸어주시며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하고 계속 말씀해 주셨죠.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셨어요. 소금물을 끓여서 먹이시고 매실액을 타서 주시기도 하셨죠. 하루 종일 제 곁을 지키시더니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제가 잠들 수 있었어요. 그때 엄마의 손길이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만져주시면 아픈 게 정말 낫는 것 같았거든요. 이웃들도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봐주셨어요.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나눠주시고 앞집 아저씨는 가끔 과일을 갖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게 생기면 이웃들과 함께 했죠.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정말 친할머니 같으셨어요. 김치를 담그실 때마다 우리 집 것도 함께 담가 주셨거든요. 혼자 담그나 둘이 담그나 마찬가지야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 할머니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엄마도 정말 고마워하셨죠. 앞집 아저씨는 과일 장사를 하셨는데 가끔씩 못생기거나 조금 무른 과일들을 갖다 주셨어요. 이거 팔기는 그런데 먹기는 괜찮으니까 가져가세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과일들도 정말 귀한 간식이었어요. 사과든 배든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 이웃분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배웠죠. 엄마도 그런 분들께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꼭 보답을 하려고 하셨거든요.
우리 동네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죠. 아이가 아프면 함께 걱정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그런 끈끈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해도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의 단순했던 행복을 그리워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그때처럼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엄마가 주신 가장 큰 유산은 고등어 한 마리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가 자라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엄마를 찾아뵙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갈 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언제든 찾아뵐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형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누나는 시집가서 인천에 살게 됐어요. 저만 서울에 남아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처음에는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뵀는데 점점 일이 바빠지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직장 일에 매달리며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저는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늘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이 더 중요하다 하시며 이해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고 엄마의 외로움은 생각하지 못했죠. 가끔 전화를 드리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시던 그 말씀 뒤에 숨어있던 진심을 몰랐던 거예요. 엄마도 나이가 드셔가고 계셨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가끔 찾아뵙고 가면 우리 아들이 왔다 갔네 하시며 좋아하셨는데 그때마다 더 자주 와야지 생각만 했을 뿐 실천하지 못했어요. 항상 다음에 하다가 결국 너무 늦고 말았죠.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회사 일로 바빠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미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신 후였어요. 급하게 달려갔지만 차가워진 엄마의 손을 잡고서야 모든 것이 늦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의 후회와 안타까움은 지금도 제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병실에서 엄마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말라 있으셔서 한때 그렇게 따뜻했던 손이 차가워져 있으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들으실 수 없으셔서 더욱 슬펐어요. 간병인분 말씀으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찾으셨다고 해요. 우리 아들은 언제 오나, 딸들은 잘 지내나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깨달았어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언제든 찾아뵐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그 작은 영정 속 엄마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더 이상 제 목소리를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게 가장 슬펐어요. 조문객들이 어머니 정말 자애로우셨어요. 동네에서 인심이 좋기로 유명하셨죠.
하는 말들을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엄마가 동네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는 이웃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한 할머니는 어머니가 아프실 때 매일 죽을 끓여서 갖다 드렸어요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혼자 계신 우리 엄마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엄마에 대해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엄마가 해주시던 고등어 구이가 문득 그리워졌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점을 가도 엄마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의 맛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엄마가 살던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그때 발견한 것들이 정말 많았죠. 저희들이 어릴 때 쓴 편지들, 그림들, 상장들까지 모두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더라고요. 낡은 상자에 정성스럽게 보관해 두셨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버이날에 쓴 편지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해주시는 고등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어린 글씨로 써놓았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또 하나 놀란 건 엄마의 일기장이었어요. 별로 긴 글은 아니었지만 날마다 저희들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 막내가 기침을 해서 걱정이다. 큰애가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기쁘다. 둘째가 친구와 싸웠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내용들이요. 그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엄마의 하루가 온통 저희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만의 시간이나 즐거움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았어요. 오직 자식들을 위한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런 엄마의 마음을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게 너무 죄송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저희들 사진들도 많이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손자 손녀들 사진까지 모든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사진 뒤쪽에는 날짜와 함께 짤막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첫걸음마, 딸 초등학교 입학, 막내 군대 제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엄마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더욱 놀란 건 옷이 정말 몇 벌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를 위해서만 사시느라 당신을 위한 건 정말 최소한만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나마도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새 옷보다는 저희들 옷을 사주신 걸 더 좋아하셨으니까요. 부엌을 정리하면서는 엄마가 쓰시던 그 낡은 프라이팬을 발견했어요. 고등어를 구우시던 바로 그 프라이팬이었죠. 테플론 코팅이 다 벗겨져서 새 걸로 사드리려고 했었는데 엄마는 이게 더 맛이 좋아 하시며 계속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 프라이팬을 보니 엄마가 고등어를 구우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와 밑반찬 몇 가지만 들어있었어요. 혼자 드시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들로 가득했었는데 말이죠. 저희들이 각자 집을 나간 후에 엄마는 정말 간소하게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실 한쪽에는 저희들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매일 그 사진들을 보시면서 저희들을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특히 손자 손녀들 사진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크게 확대해서 놓아두셨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엄마께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고등어 한 마리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집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등어를 사와 정성스럽게 구워주시더니 밤늦게 공부하는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더니 아픈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더니 그 모든 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마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를 깨워주시더니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시더니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더니 모두가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특히 제가 시험을 앞두고 밤늦게 공부할 때 엄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가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는 말씀 한마디와 함께요. 그때는 공부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고마워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엄마처럼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배고파요 할 때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하게 돼요. 서툴지만 고등어를 사와서 구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그대로 간장을 발라가며 말이에요. 비록 엄마만큼은 맛있게 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그때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고등어를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 간장은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몰라서 실패를 많이 했죠.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엄마의 맛을 따라 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가 보시은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됐나 하며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손자들은 제가 구워준 고등어를 정말 맛있게 먹어줘요. 할아버지가 구워주신 고등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는 말을 들으며 옛날에 엄마가 느끼셨을 그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의 손을 기억합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제 이마를 짚어보시며 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픈 곳을 살살 어루만져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의 손은 정말 마법의 손 같았어요.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 손으로 만져주시기만 해도 아픈 게 나았거든요. 엄마 손은 약손이야 하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배가 아플 때 엄마가 배를 문질러 주시면 신기하게 아픔이 사라졌어요.